네, 정부가 엊그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좀 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안. 이번 정부안은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르익었던 모수 개혁에 대해 네,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예. 보충을 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충이라고 그리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교수님? 모수 개혁의 더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예. 자칫 중단될 뻔했던 개혁 분위기를 되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네. 자, 그 당시 이 정부는 이게 모수 개혁에 국한돼 있고 구조 개혁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엊그제 나온 그 정부안이 구조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자동 조정 장치의 경우에는 구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자동 조정 장치는 구조 개혁이라 보기보다는 예. 모수 개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조 개혁은 역시 정부안도 거의 손을 안 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장 법제화시킬 수 있는 항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과 연계 이런 걸 이야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구조 개혁 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그 연계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안에서?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장래에 진행할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지 네. 법제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말미에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을 모수 계획만 담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했던 정부의 그때 그 대응이 적절했던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모수 개혁 중에서도 기금 고갈 시기를 연장시키는 그 수치가 너무 적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는 한 7년 내지 8년 연장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이번 정부안을 보니까 16년 내지 32년까지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그 자세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안을 발표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그 내용도 존중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했던 것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출 50% 이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은 지금 특히 소득 대출을 대폭 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50% 소득 대체율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예. 소득 대체율이 50%에서 다소 낮아져 가지고 그랬죠. 예. 예, 여당은 45%까지 야당은 44%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접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45%, 여당이 44%. 예. 아니 근데 반대입니다. 여당이 아니 45%, 민주당이 45% 아니었었나요, 교수님? 예, 민주당이 45%, 예,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45%였고 국민의힘이 43%. 44%.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그러면 44%로 합의를 보자라는 제안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여당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보다 소득 대체율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정부안은? 그러니까
더 낮춘 것은 그걸 더 낮추게 되면 네. 기금 고갈 시기를 더 연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정부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네.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보려고 더 낮춰 본 거죠. 그런데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를 도출한 것은 그 연금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점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예, 동시에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42%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45%대 44%까지 최종 접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42%를 제시한 것은 협상용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앞으로 보세요? 여야 간에 음. 42대 44를 네. 놓고 어느 시점에서 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40일을 제시한 게 협상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토론 끝에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여쭤봤던 세대별 차등 적용하고 자동 조정 장치 이건 의제로 논의되지 않기로 결론을 냈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왜 그랬던 건가요? 그때는? 그 논의는 했지만은 네. 최종 의제로 채택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세대별 차등화는 사회 통합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였고 어허. 자동 조정 장치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이 세대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은 이게 세대 갈라치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던데 그러면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교수님? 예, 그 일부 동의를 합니다. 예.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인 사회보험, 예. 사회보험 원리는 생명보험 상품과 같은 사보험 원리와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피보험자의 소득만을 고려하지 나이나 건강이나 성별, 학력 이런 여타 변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별 특성을 많이 따질수록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서 네.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대별 차등 적용 방안을 내세웠던 논리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래 세대에 너무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이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그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넘기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면 어느 나라든지 초기 세대가 상대적인 혜택이 더 많은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또 공통적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예. 사회보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 젊은 세대들에게 차후에 특혜를 얹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견해로는 이게 뭐 세대별로 차등 적용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소득을 갖고 따지면 되는 문제지 세대별로 소득만 따지면 됩니다.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게 뭐 예. 부분적으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 부분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득 외에 다른 요소를 자꾸 부과시키게 되면 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니고 사보험화 돼 버리는 거죠. 예, 사보험화 되면은 굳이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자동 조정 장치는 그때 그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도입이 돼야 되는 그 장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예, 그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나라들 경우에는 노후 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후에 예. 이 장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노후 소득. 그래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아직 노후 소득 보장이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도입하면은 노후 소득 보장의 수준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 이게 이제 이 보험금이 깎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그 판단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당장에는 예. 다른 세대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예. 들지만은 예.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금 수급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은 덜 내서 덜 받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럼 선결 조건이 노후 소득 보장 이라고 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기초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 후고 그다음에 정착이 더 된 다음에나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기초연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네. 개인연금 예. 의 가입 숫자가 더 늘어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의 가입률도 지금보다도 더 높아져야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대략 실시 후에 40년 내지 5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88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40년이 되는 해가 2028년입니다. 앞으로 5년 뒤가 됩니다.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5년 뒤쯤 되면은 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놔야 됩니다. 그럼 빨라야 2028년이나 한번 뭐 도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입이 아니라 실시죠. 그렇죠. 실시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정부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구조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강조하는 것은 사적연금에 또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전제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조건이 국민연금이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네. 최소한 80%를 넘어서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미가입자가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이 최소한 45% 정도를 그래요? 충족시켜야 완성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소득 대체율 앞서 얘기했으니까 뭐 굳이 추가 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가입률은 현재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입률이 대략 한 70%에서 75%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래요? 나머지 한 25 내지 30%는 가입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면제를 받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방안은 지금 최종 의제에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묻어 나오기는 했는데 한번 종합 정리 차원에서 그럼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얘기가 공론화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그때 공론화 의제로 이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공론화위원회에 그 참여했던 참여자들 의견은 지금은 이걸 더 깊이 이걸 채택하기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돼야지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냉정하게 보실 때 지금 그 정부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예, 저는 도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안이라는 게 모수 개혁안입니다. 수정 보완된 모수 개혁안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방향이 모수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상당히 접근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 협상을 재개를 하면 네. 지난 21대의 연장선상에서 예. 훨씬 수월하게 예. 합의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합의가 도출이 될 거라고 전망하신 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중심으로 하는 노수 개혁입니다. 이 노수 개혁만 되더라도 예. 첫 발걸음은 개혁의 첫 발걸음은 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대별 차등화나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문제는 언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예. 국회는 국회대로 연금 개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국회도 예. 상설 특위 같은 것을 두어서 이번 1차 개혁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2차 개혁의 의제를 선정을 하고 예.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예.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데 교수님 예. 견해로는 연금특위가 다시 그러니까 구성돼서 가동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연금 개혁의 지속성을 측면에서 보면은 예. 국회 차원의 상설특위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그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무튼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는 과정,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예. 예컨대 13%의 보험료율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합의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고 지금 21대 국회 논의나 이번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공론위원회에서 그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수치나 방향들이 많이 참고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산업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